문대원의 위클리 매거진. 안녕하세요. 위클리 매거진의 문대원입니다. 인생의 모든 것이 제대로 돌아가고 순탄한 삶만 사는 사람이라면 부럽기도 한데, 한편으로는 이런 사람이 진정 어려움에 직면하면 어떻게 적응하고 대응할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러나 인생이 잘 풀리는 사람에게 억지로 어려움을 겪게 만들고 단련되게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절대 불가능한 일입니다. 흔히 누구는 팔자를 잘 타고난 사람이라는 말을 한 번씩 듣곤 하는데, 진짜 타고난 팔자가 좋은 사람이 있을까 하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그러나 개인적으로 주위에 보면 어려움 없이 인생을 살아온 사람은 거의 본 적이 없어 이런 이야기들은 그냥 추상적이거나 약간의 반농담으로 들리는 느낌입니다. 아무튼 주어진 값진 인생을 낳아주신 부모님에게 한 번 더 감사드리면서 하루하루 열심히 살아야겠다는 생각을 다시 하게 됩니다. 오늘의 토픽은 23andMe, 빌리어네어의 대물림, 스타벅스의 최근 모습, Student Loan Borrowers, 그리고 JC Escala입니다. 여러분, 23andMe라는 회사 이름 들어보셨죠? 이 회사는 자기 원래 친척, 가족의 원래 원천이 어디서 왔는지 또는 개인의 질병에 대한 위험도 같은 것을 알아보기 위한 회사였죠. 전 세계 1,500만 명이 넘는 사람이 커스터머를 가지고 있습니다. 본인의 DNA를 23andMe에 공유해 온 것이죠. 2006년 런칭한 이후에 이 회사 커스터머 숫자는 엄청나게 빠르게 늘어갔습니다. 그러나 이 본인 침 샘플을 보내서 유전자적인 정보와 가족 내력, 역사를 의뢰했던 많은 사람들은 이 곤란한 상황에 처해졌습니다. 바로 지난주인데요. 이 캘리포니아주 어토니 제너럴이죠. 랍 본타는 모든 사람들에게 써니베일에 위치한 23andMe에 연락을 해서 본인 데이터를 삭제하고 유전자 샘플을 모두 없앨 것을 요구하라는 내용을 내놓았습니다. 이유는 바로 지난 주말에 한때는 가치가 60억 달러까지 올라갔던 이 바이오텍 회사가 연방 파산 법원에 챕터 11 파산 보호를 신청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CEO인 앤 위치키도 사임이 따른 것이죠. 일단 급한 대로 운영은 임시체제로 CFO인 조셉 셀사비지가 맡는다고 말한 것입니다. 캘리포니아 어토니 제너럴은 23andMe가 재정적인 난관을 피해갈 수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모든 캘리포니아 주민들에게 각자 권리를 되찾기를 원했습니다. 신속히 23andMe에 전화를 해서 자기 개인 정보를 삭제할 것을 당장 요구하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어떤 종류의 유전자적인 샘플이나 물질들을 당장 파괴하고 없앨 것을 요구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동안 이 회사에 다양한 문제도 많았었습니다. 지난 2023년에는 700만 명에 해당되는 데이터가 노출되는 브리치가 있었고요. 이거 결국 법정 소송에서 3천만 달러에 합의하기도 했죠. 거기다 2024년에 들어서는 7명의 이 독립적인 보드 멤버 전원이 CEO의 재정적 차원의 자세와 전략적 방향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모두 사임하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 상황으로 소비자들은 그들 데이터 삭제는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개개인의 아주 센시티브한 정보를 보호하는 차원에 절대적으로 해야 하는 일이라고, 이런 현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유전자 정보에 대한 전문가가 있는데요. Dr. 제임스 헤이즐 박사가 말합니다. 사실 미국에서 의료계 환경이 아닌 바깥 세상에서 개인의 유전자 데이터에 대한 보호는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고 지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유일한 것이 이 보호라면 Federal Trade Commission인데, 이것도 사실 특정하게 유전자 지네릭 데이터만 보호하는 것이 아니고요. 일반적인 불공정하거나 속임수를 나타내는 어떤 종류의 비즈니스를 관리하는 임무를 가지고 있는 기관입니다. 그런데도 이것 외에는 현재 미국 내 개인 유전자에 해당되는 법은 전혀 없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애초 처음에 등록할 때 23andMe에 본인 침 샘플을 보내고요. 이 회사는 홈 테스팅에 동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면 이 회사는 본인의 등록 정보에 성별과 생년월일 등 모든 것을 갖게 되지요.
거기다 유전자 정보도 모두 갖게 되는데 본인의 DNA 안에 몇 퍼센트가 어디서 왔는지를 알려줍니다. 예를 들어서 본인의 눈동자 색깔이라든지 머리카락, 또 거기다 건강상 다양한 것에 걸릴 수 있는 위험도 등도 제공해 왔죠. 사실 어떻게 보면 웹사이트에 들어가서 본인이 직접 데이터를 어느 정도 삭제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 세팅에 들어가서요, 23andMe 데이터를 또 클릭하고 그리고 Delete Your Data를 누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23andMe 웹사이트에 의하면 대부분 본인 퍼스널 인포메이션은 딜리트이 가능하지만 법적 의무로 인해서 일부 정보는 회사가 유지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바로 샌프란시스코 남쪽이죠. 써니베일에 위치한 23andMe는 지난 월요일 챕터 11 신청을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나자마자 주식 가치가 그날 절반 이상 59%가 떨어졌고요. 회사는 법정이 정해주는 대로 이 모든 자산을 팔 것이라고 얘기하면서 현재 남아있는 비즈니스의 가치를 최대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 파산 뱅크럽시는 미소리주의 이스턴 디스트릭트의 연방 뱅크럽시 법정에 접수된 것입니다. 앞에 말씀드린 대로 1,5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DNA 이 샘플을 제출하였고요. 이것은 파산 법정 과정의 유전자 정보들은 아주 중요한 가치 나가는 자산으로 간주되고 있습니다. 애초 이 회사가 처음 런칭할 때요, 추구했던 것은 뭐였냐 하면 DNA 테스팅을 거친 이 이익이 남는 비즈니스를 형성하는데 이것이 실패했죠. 또 그리고 이런 정보들을 모아가지고 이 큰 대형 제약회사들에게 라이선스를 넘겨주면서 이로 인해 남길 수 있는 엄청난 흑자도 결코 현실화가 되지 못한 결과를 가져왔죠. 2021년 주식 공매 직후 그때 가치가 60억 달러가 매겨졌고 이 가족들의 내력을 알려주는 가계도라 그러죠. 패밀리 트리. 그리고 유전자 차원의 건강 상태나 위험도를 미리 알려주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높은 인기를 끌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회사가 고전한 여러 가지 이유 중 하나가 있는데 아주 흥미롭습니다. 이렇게 커스터머가 샘플을 한번 보내서 정보를 알고 나면 더 이상 이용이 불필요해진다는 것이죠. 이렇게 반복되는 리피트 비즈니스가 비현실적이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 비즈니스가 한 번 하면 되는 원타임 방식은 결국 커스터머 숫자가 줄어드는 결과를 가져왔고 당연히 수익도 자연히 줄어들게 변한 것입니다. 이번에 파산 법정에서 내놓은 숫자를 보면 이 회사는 지금 2억 7,700만 자산이 있고 또 동시에 2억 1,700만 빚을 짊어지고 있다고 적혀 있습니다. 이런 현실이다 보니까 23andMe 이 보드 오브 디렉터인 마크 젠슨 씨는 파산과 모든 세일 과정에 커스터머들의 소중한 데이터는 절대 보호될 것이라고 강조합니다. 데이터 프라이버시야말로 제일 중요시 여기는 것이라고 하고 이 안전도의 모든 것을 다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주식 가치는 크게 59%가 하락해가지고 이 주당 73센트입니다. 이렇게 주식 가격이 1달러 이하로 떨어진 것은 두 번째라고 하네요. 말씀드린 대로 정말 23andMe가 처음에 시작했을 때는 정말 뜨거웠습니다. 소비자에게 직접 유전자 정보와 테스팅을 가능하게 해준다는 이 Direct to Customer Genetic Testing 서비스로 많은 사람들의 기대로 런칭되었었죠. 이렇게 실험실에 도착한 샘플은 과학적인 분석을 통하면서 이 커스터머의 선조, Ancestry에 대한 정보를 알려주고 유전자적으로 미래의 건강에 저촉될 수 있는 가능성들을 알려주게 만들어진 회사였죠. 이 회사 이름 23andMe가 인간 몸 안에 23쌍의 염색체 크로모솜에서 따온 것입니다. 2008년에 타임지는 올해의 발명이라는 Invention of the Year로 23andMe를 선정하기도 했었습니다. 잠시 후 돌아오겠습니다. 와이드 매거진 문대원의 위클리 매거진. 이번 이야기는 마이애미 지역의 부동산 빌리어네어인 이름이 호르헤 페레즈인데 이 빌리어네어 이야기입니다. 두 명의 아들에게 자동적으로 아버지 비즈니스를 이어받을 생각은 금물이라고 키운 것입니다.
첫째 아들 존 폴이 대학을 졸업할 시절에 아버지 회사 이름이 Related Group인데요. 언제부터 일할 수 있느냐고 물었죠. 아버지의 대답은 놀라웠습니다. 내 회사에서 일할 생각은 말아라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이번에 호르헤 페레스 씨는 인터뷰에서 말한 것인데요. 마이애미에서는 흔히 그 닉네임이 콘도 킹으로 통합니다. 그러면서 첫째 아들 존 폴 예를 들었는데요. 실제 존 폴은 어린 시절부터 아버지를 따라서 회사 비즈니스를 조금씩 배워온 것도 사실입니다. 여름방학 때는 공사장에 가서 일하기도 했고요. 또 장래에 개발업에 대한 꿈을 꾸오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앞에 말한 대로 대학을 마치고 아버지에게 들은 답은 정말 놀라웠습니다. 그렇지만 아버지 나름대로 이 아들들에 대한 계획을 듣고 또 한 번 놀랐다는 것입니다. 아버지 계획대로라면 아버지 회사에 조인하는 데까지는 몇 년이 더 걸린다는 것이었습니다. 오늘날 그때 당시를 뒤돌아보면 놀라움이었지만 그때 당시 600억 달러 자산을 경영하는 아버지에게 단순히 아들이라는 이유로 본인에게 물려주고 주는 것도 감당해야 할지도 이 위험도 감수하고 싶지 않으셨을 거라고 이해합니다. 단지 혈육이라는 이유로 위험을 무릅쓰고 싶지 않았던 아버지였죠. 이 아버지는 흔히 볼 수 없는 특이한 선택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들들의 능력을 테스트도 해볼 겸 진짜 바깥의 세상에 나가서 풍부한 경험을 쌓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아버지가 잘 아는 가까운 친구, 비즈니스 파트너 아래서 일하게 만든 것이죠. 그렇게 해서 유니버시티 오브 마이애미를 졸업하고 아버지 회사로 곧장 들어가는 대신 뉴욕으로 향했습니다. 비즈니스 세상에서 본인 능력대로 바닥부터 시작한 것이죠. 아버지는 자녀 모두에게 언젠가 아버지 회사에서 일하고 싶다면 최소한 아주 힘들고 치열하기로 유명한 뉴욕의 부동산 시장에서 최소한 5년 경험을 쌓고 그리고 전국에서 알려진 명문 대학원 비즈니스 스쿨에서 MBA 학위를 얻어야 한다는 조건을 내건 것이죠. 빌리언의 아버지의 이런 강경한 입장은 본인이 이루어 놓은 부유한 환경에서 힘든 것도 모르고 자란 어린 시절 편안하게 자란 아이들을 보면서 단지 이들이 자동으로 따라오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었다는 것이죠. 아이들에게 늘 말해왔습니다. 본인 아버지가 부동산에서 성공을 거두었다는 이유로 부동산에 열정이나 관심도 없는데 이 길을 선택하지 말라는 것이었죠. 인생은 아주 짧고 힘든 과정으로 가득 차 있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는 아침에 일어나서 단지 돈을 벌어야겠다는 이유나 좋아하는 일도 아닌 것을 추구하는 것은 그만두라는 것이었죠. 거기다 회사 안에 몸담고 있는 모든 직원들 눈에 가족의 일원으로 성이 같다는 이유로만 아이들이 들어오는 것 원하지 않는 것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존 폴은 아버지의 절친 빌리어네어인 스티븐 러시의 뉴욕 회사에서 들어가서 이것도 말단 분석가 포지션에서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나중에는 전국에서 랭킹 3위에 올라있는 시카고의 노스웨스턴 유니버시티 켈로그 비즈니스 스쿨에서 MBA 학위를 받은 것입니다. 그렇게 돼서 2012년이 되었을 때 결국 존 폴은 충분한 경험을 쌓았다고 아버지 눈에 들었고요. 이 Related 그룹에 조인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때도 이 곧바로 최고 자리에 앉은 것은 아닙니다. 렌탈 비즈니스 부서 리더로 시작했고 거기서부터 올라가기 시작했죠. 결국 아버지의 이런 이 강경한 아들을 생각하는 사랑은 결실을 맺었습니다. 이제 아버지 CEO 자리에 존 폴이 올랐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 남동생 니콜라스와 함께 운영할 것이고 아버지는 뒤에서 executive chairman으로 아들들을 지켜볼 것입니다. 아버지는 자기 아들들을 묘사합니다. 이 자리를 그냥 주어진 것이 아니고 지들이 earn한 것, 얻어낸 것이라고 표현합니다. 이제는 두 아들이 그 각각 자리에 충분한 자격이 있다고 말하면서 각각 10년 넘는 기간 동안 우리 회사 안팎에서 경험을 쌓았다면서 이제는 조금 뒤에 앉아도 되겠다고 미소를 머금습니다. 현재 총 400억 달러 자산을 관리하는 엄청난 포지션에 존 폴은 올라서 회사를 이끌어야 합니다. 콘도는 물론이고요. 렌탈 부동산, 상업용 공간 등 포트폴리오는 다양한 부동산을 관리하고 판매합니다. 본인이 걸어온 아버지의 방법에 감사를 표하면서
엄청난 부유층들, 앞으로 다음 세대에 전달하는 과정에 임하게 될 것이라고 비슷한 상황을 맞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한 연구 결과를 보면요. 이런 민간 비즈니스 소유들 중 압도적으로 91%는 장래 미래에도 비즈니스가 가족에 남아있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이 중에 압도적으로 4분의 3은 이어받을 자녀들이 이 역할이 제대로 정리되어 있지 않거나 정확한 이해가 없다는 이런 우려의 지적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연구 결과에 보면 이 패밀리 비즈니스 중 오직 3분의 1만이 세대가 전달되는데 정확한 계획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나와 있네요. 여기 Related 그룹의 호르헤 베레스 회장은 단지 핏줄이라는 이유만으로 자동적으로 비즈니스를 이어받는 것은 큰 실수라고 말합니다. 진짜 험한 세상에 나가서 발 담그고 하루 12시간에서 14시간씩 일하면서 배우고 모르는 것은 질문하면서 살아남는 것이 실패를 멀리할 것이고 본인이 젊었을 때 그렇게 세운 회사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존 폴이 아버지 회사로 돌아왔을 때도 그랬듯이 시작 포인트는 절대 자동적으로 최고 위치가 아니라는 것이죠. 본인의 능력이 획득하는 earn 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기술을 배우고 습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거기다 지속되는 훈련에 끊임없는 열정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이 세상엔 열심히 일하는 하드워크를 대체할 수 없다면서 이 세상은 엄청나게 치열한 경쟁 사회라고 아버지는 강조합니다. 본인이 열심히 해서 얻어내지 못하면 누군가 다른 사람이 가져갈 것이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제 CEO 자리에 오른 첫째 아들 존 폴, 아버지의 열정을 절반만이라도 받았으면 좋겠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진정 최고로 좋은 성과를 올리게 노력하겠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이러는 과정에 누가 크레딧을 받는 것은 중요하지도 않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빌리언의 아버지의 대물림 방법이 큰 교훈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잠시 후 돌아오겠습니다. 오늘의 미국 안 봐도 눈에 환합니다. 와이드 매거진 문대원의 위클리 매거진. 스타벅스 커피를 좋아하시고 자주 다니시는 분들, 요새 가보시면 조금 다른 모습 느껴지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스타벅스의 새로운 CEO죠. 브라이언 니콜이 오고 난 다음에 지난 몇 달 동안 많은 변화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 변화 중에 하나가 커피를 주문하는데 한층 더 신속함을 강조했고요. 또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하게 강조하는 것은 스타벅스가 예전처럼 돌아가자는 것입니다. 애초부터 스타벅스의 차별화된 다른 점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본인이 말하기에 본인 이전에 CEO들은 커피에 집중해 왔는데 그것이 실수라는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전에 20년 넘게 CEO로 있었던 하워드 슐츠를 말하면서 그가 회장으로 있을 당시 올리브 오일이 들어간 커피를 내놓았던 예를 듭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커피 타입을 크게 늘리고 이로 인해서 커스터머들이 커피에 더 높은 가격을 내게 만든 것 절대 좋은 아이디어가 아니었다 이렇게 지적하면서 이제는 당연히 올리브오일 커피는 메뉴에서 캔슬되었죠. CEO 니콜 씨에 의하면 스타벅스가 다른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커피보다도 스타벅스 안에서 갖는 경험이라는 것을 지적합니다. 예전 스타벅스가 제3의 장소라고 The Third Place라고 부르던 거 기억나시죠? 바로 이 의미는 소비자가 보내는 공간 중 집, 직장 다음에 세 번째 장소라는 것이죠. 이것의 아이디어는 스타벅스에 와서 머물면서 기분 좋아지는 곳이라는 의미입니다. 이 안에서 책을 읽던 친구와 담소의 장소로 여기던 물론 여기 커피도 일부지만 커피는 다른 곳에서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스타벅스에 들어와 돈을 지불할 때는 그 경험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거기다 요새 스타벅스 커피 픽업 하시면서 느끼셨는지 모르겠는데요. 다양한 방법으로 커스터머들에게 다가오려는 이 만들는 노력이 여기저기 느껴집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휴먼 터치를 다시 가져오는 것이죠. 예전에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처음에 커피 픽업할 때 그 컵에 본인 이름이 써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는 스토어 문으로 들어오는 모든 커스터머들이 소중하기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팬데믹이 시작되면서 모든 컵에 쓰는 것이 중단되었죠. 그렇지만 이제 새로운 CEO는 예전으로 돌아가는 것을 추구합니다. 이렇게 요새 스타벅스 커피컵에 굿모닝 등 다양한 것들이 직접 손으로 적혀져 있는 모습 보신 적이 있죠. 바로 이런 추가의 휴먼 터치를 이 컵에 적게 만든 것입니다. 그렇게 커피를 통해 경험으로 이어지는 것이죠. 최근에 이런 이유로 이 각 매장에 배달된 이 샤피 펜 검정 마커 있죠. 총 20만 개가 넘는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두고 바쁜 오전 출근 시간대에 얼마 아니겠지만 컵에 몇 마디 적는다는 것도 이것도 시간이 할애되는 것이라고 지적하는 사람도 있긴 합니다. 그렇지만 아무리 바빠도 커피컵에 first name base로 이름을 적고 기분 좋은 메시지도 같이 보입니다. 이 모두 스타벅스를 통한 경험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만들고 단골 커스터머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강조합니다. 실제 스타벅스 커피를 주문하는 것도 스토어 안에 걸어 들어가서 할 수도 있고요. 요새는 많은 사람들이 이게 모바일 앱을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거기에 이렇게 받아보면 프린트된 커스터머 이름으로 붙어져 나오죠. 물론 이 방법이 한층 더 신속하고 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손으로 커스터머 컵에 적는 것, 커스터머들이 한층 더 가깝게 느낀다는 것이죠. 일반적으로 상대방이 본인 이름을 알고 적어 놓는다는 건 아주 퍼스널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요새 이런 변화는 지난 몇 년간 스타벅스의 방향에 정말 반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실제로 지난 몇 년간 스타벅스는 엄청난 메뉴의 가격도 크게 올랐죠. 물론 다양한 종류 중에 프라푸치노, 프로즌 드링크나 스트로베리 아사이 같은 좋아하는 사람들도 많죠. 그런데 이런 것들이 오늘날 스타벅스를 만든 것이 아니라는 지적입니다. 이렇게 커피와 드링크 가격대는 엄청나게 높아지고 예전처럼 웰컴이라는 기분이 한층 저조해진 것도 사실입니다. 이런 예로 스타벅스는 한때 스토어 안에 들어와서 그 테이블이나 화장실들을 커스터머들에게만 제공된다는 것도 발표했었죠. 또 심지어 스토어 안에서 일을 보려는 사람이 랩탑 파워를 사용할 이 전기 아울렛이 많이 사라진 것도 나타난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절대 퍼스널하지 못하고 웰컴이라는 느낌은 전혀 다 사라진 것이라고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많은 변화가 이어지고 있고요. 그 중에 가장 중요한 팀은 예전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요새 정말 많은 변화가 등장했다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우유 대신 대체용 얼터너티브에 그동안 추가 비용을 매겼었는데 이 비용을 없앴고요. 또 메뉴 아이템도 숫자적으로 크게 줄였고요. 또 예전에 half and half 같은 걸 놓는 그 condiment bar라 그러죠. 이것이 다시 돌아왔고요. 또 그냥 아침마다 브루하는 레귤러 브루 커피를 마시는 모든 커스터머들 이 무료로 리필 해주는 것이 돌아왔습니다. 이 무료 리필은 이미 큰 차이를 가져오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브루된 커피를 마시는 커스터머들은 주문할 당시 물어봅니다. 가져가실 건지 아니면 스토어 안에서 마실 것인지 물어보고 안에서 마신다면 이 하얀 종이컵 대신에 커피 머그나 유리잔에 따라주는 것이죠. 그 잔을 이용해서 마시고 거기 리필해서 마시는 커스터머 숫자가 요새 평균 3배 증가했다고 수치가 나왔습니다. 이렇게 브루 커피에 한해서 무료 리필은 크게 호응을 얻고 있는데요. 솔직히 무료 리필이 스타벅스 비즈니스 차원에 크게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가는 것은 아니라면서 이렇게 무료로 리필을 마시는 커스터머 숫자는 하루 종일 보아도 전체 중 적은 비율일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것으로 인해서 커스터머가 느끼는 기분은 상당하다는 것이죠. 사실 여기 들어가는 무료 리필 경비로 따져봐도 이 얼마 되지 않을 겁니다. 여기 경비는 조금 들어갈지 몰라도 이로 인해서 얻는 베네핏은 비교도 되지 않는다고 전문가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아주 스마트한 비즈니스 결정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군요. 커스터머들이 이것으로 인해서 그들의 존재를 감사하게 생각하고 좋은 대우를 해주는 종업원들에게서 느끼는 감정은 돈으로도 살 수 없는 가치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동안 스타벅스의 문제는 커피를 많이 팔지 않아 줄어드는 수익이 아니었고요.
애초 커스터머들이 왜 스타벅스를 좋아하고 몰렸는지 그 이유를 잊어버린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제 이런 변화들은 앞으로 상당히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고 경제 전문가들이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런 연결, 커넥션이 스타벅스 컬처의 가장 큰 부분이었다면서 이것을 이제 인식하고 돌아가고 있습니다. 내일 당장 아침에 오던 스타벅스를 픽업하실 때 컵을 주시해 보십시오. 이름이나 메시지가 분명히 적혀 있을 것인데 이것은 매장에 따라 다른 스타일의 다른 내용들 아주 다양합니다. 최근에 달라진 스타벅스의 모습이 과연 앞으로 커스터머들에게 좋은 경험을 제공하는 장소로 다시 돌아갈지 두고 볼 일입니다. 잠시 후 돌아오겠습니다. 와이드 매거진 문대원의 위클리 매거진. 주위에 보면 예전에 학창 시절에 학생 론, 스튜던트 론을 받고 학업을 마친 사람들 많죠. 저도 그중 한 사람인데요. 그런데 요새 론을 제때 갚지 못해서 체납자 신세가 된 경우가 아주 많다고 합니다. 현재 나온 숫자를 보면 이 970만 명이 넘는 여기에 학생론을 가지고 있는 숫자가 돈을 제때 내지 못한 past due를 맞이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숫자가 크게 늘어난 데는 지난 코비드 팬데믹 당시 잠시 페이먼을 유예해 주었던 정책이 마감되면서 급격히 늘어난 이유도 작용했습니다. 지난 2023년 9월 이 스튜던트 론은 코비드로 인해서 바이든 정부가 학생 론을 한 사람들에게 12개월 on-ramp repayment이라는 것을 제공했습니다. 이것은 12개월 동안 제때 돈을 갚지 못해 일어나는 일반적인 부정적인 결과를 막아주는 것이었죠. 마치 이런 방패 역할을 하는 거였는데 이것도 12개월이 지나가지고 드디어 2024년 9월 30일 마감되면서 체납자들이 줄줄이 생겨난 것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2023년 바이든 정부가 추가로 12개월을 막아줬는데요. 그러면서 연방정부 교육부 Department of Education은 2023년 10월 1일부터 2024년 9월 30일까지 페이먼을 하지 못해 생기는 모든 문제로부터 막아준 것이죠. 그런데 그때에도 이렇게 전문가들은 다시 페이먼을 해야 하는 시점이 돌아오면 5명 중 1명꼴로 20% 정도죠. 제대로 페이먼을 못할 것이라는 전망도 내놓았습니다. 이때 당시 바이든 전 대통령은 연방 대법원에서 학생론 탕감 forgiveness plan이 거절되는 시점에 이것을 발표한 것이죠. 그때 당시 바이든 전 대통령은 뭐라 그랬냐면 스튜던트 론 탕감 없이 론 페이먼을 제기한다면 미국 역사상 보기 드문 최악의 디폴트와 딜링퀀시가 생길 것이라고 우려했던 것입니다. 2024년 당시 그때 이제 팬데믹이 다소 진정되어 가고 있는 가운데 스튜던트 론을 제대로 갚지 못하는 사람의 경우 일반적으로 겪는 수많은 페널티들로부터 보호해 줘야 된다는 이 입장을 크게 강조했었죠. 일반적으로 예를 들어서 론을 갚지 못해 일어나는 디폴트나 딜링컨시로 크레딧 점수 에이전시에 넘어가는 것을 막아주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나온 이 12개월 온램프는 마치 론의 forbearance 같은 것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2020년 처음 3월에 팬데믹이 선언되고 학생 론을 갚는 것이 중단되었죠. 그리고 이것은 총 8번이나 연장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마침내 2024년 9월 31일 기에 모든 것이 끝나고 이제는 정식으로 론을 갚아야만 하는 시점이 온 것입니다. 그러면서 Return to Payment이라는 이 사인이 크게 붙은 가운데 페이먼이 힘든 사람들은 시간이 모자란 현실입니다. 이제 페이먼이 제대로 오지 않을 경우에 이런 Missed Payment이나 충분하지 않은 Incomplete Payment은 크레딧 에이전시로 당장 리포트가 갑니다. 그리고 크레딧 점수에 치명적으로 작용하게 되죠. 실제 이자율은 12개월 온램프가 시작된 시점에서도 지난 2023년부터 쌓이기 시작했고요. 이것은 2020년 당시 트럼프 첫 정부 시절 forbearance 선언 이후에 거의 4년 만에 이제는 정규 페이먼으로 돌아간 셈이죠.
이렇게 on-ramp 페이먼이 마감된 2024년 10월 1일부터 뉴욕 페더럴 리저브 발표를 보면 연방 학생 론 중 15.6%는 이 마감일이 지난 past due였다고 하고요. 이렇게 현재 딜링퀀시로 빚이 모인 총 액수는 2,500억 달러로 나와 있습니다. 이런 것을 미루어 볼 때 이런 학생론 딜링퀀시 숫자는 팬데믹 이전 레벨을 초과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으면서요. 이런 모든 것으로 크레딧 점수에 치명적인 여파를 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어떤 전문 기관에서는 이번에 이런 레벨의 딜링퀀시 레벨은 크레딧 점수를 150점 이상 낮출 것으로 예상하는데 이것은 900만 명이 넘는 숫자의 학생론 바로우가 겪어야 할 문제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크레딧 점수가 낮아지면 우리가 잘 알듯이 이 미래 융자를 할 때도 이자율도 한층 더 높아지죠. 이런 이자율은 이 모기지 이자율뿐만 아니라 자동차, 어럴론, 또 크레딧 카드 이자율도 이것에 반영되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지난 5년 전 코비드 팬데믹 이후 처음으로 학생론의 패스트는 크레딧 스코어를 해칠 것입니다. 적게는 129점에서 150점 이상 떨어질 것이라는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이 페이먼을 제때제때 내는 사람의 경우는 이 점수는 높게는 8점까지 올라갈 것이라는 전망도 내놓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크레딧 점수는 300에서 850점 범위를 가지고 있고요. 670점 이상은 보통 좋다는 그것으로 간주되죠. 현재 상황을 숫자로 보면 정기적인 페이먼을 내야 하는 학생론 바로우들이 2,200만 명이 넘습니다. 그 중에 43%인 920만 명이 페이먼이 제때 갚지 못하는 비하인드로 간주되고 있고요. 이런 사람들은 크레딧 리포트에 지금부터 5월 사이에 딜링퀀시라고 나올 것이고 점수는 크게 하락하겠죠. 이렇게 점수 하락은 말씀드린 대로 점점 다양한 재정적인 여파로 이어질 것입니다. 이 중에 앞에 말한 대로 돈을 빌리는 것이 한층 더 비싸지는 것이죠. 이자가 높아지니까 이 크레딧 점수가 낮아지면서 이자가 높아지고 모기지나 칼론이나 크레딧 카드가 모두 적용되는 것이죠. 이런 차원의 학생론을 제대로 갚지 못하는 사람들의 경우 현재 가능한 옵션들이 무엇인가 고려해 봐야 된다고 충고합니다. 그중 한 가지가 Income Driven Repayment 방법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매달 내는 monthly payment을 그들이 각각 인컴에 맞추어 내는 액수를 조절하게 정하게 된다고 합니다. 이 중에 상당수 바로워들은 매달 페이먼이 $0 경우가 될 수도 있는 가능성도 있다고 합니다. 근데 불행히도 현재 Department Education 이 법적 이유로 이 방법이 available 하지 않은데 조만간 변화가 예상된다고도 나와 있습니다. 또 거기다 다양한 연기하는 deferment나 forbearance를 신청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잠시 1년 전으로 페이먼을 미루어주는 옵션이라면서 적절한 내용과 정보를 알아볼 것을 추천하고 있습니다. 근데 혹시 지금 상황이 디폴트에 이미 들어간 사람이라면 rehabilitating 방법이나 모든 빚을 하나로 묶는 consolidation도 하나의 옵션이라고 추천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팬데믹으로 지난 몇 년간 학생 론을 갚는 것이 미루어졌다면 이제는 모든 것이 마감되고 갚아나가야 하는 방법밖에 선택이 없습니다. 개개인이 처해 있는 상황이 다르겠지만 적절한 옵션을 선택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당장 론을 갚지 못해 밀려 더 힘든 상황으로 빠지는 스튜던트 론 바로우들 숫자가 엄청난 현실입니다. 잠시 후 돌아오겠습니다. 오늘의 미국 안 봐도 눈에 환합니다. 와이드 매거진 문대원의 위클리 매거진. 이번 이야기의 제목은 J.C. 에스카라인데요. 이게 뭔가 하실 텐데 사람 이름입니다. 그것도 야구 선수 이름입니다. 불과 2년 전 우버 운전소에 substitute teacher로 어렵게 살아가던 한 젊은인데요. 올 시즌 야구 시즌 개막에 뉴욕 양키스의 백업 캐쳐로 메이저리그 야구 선수로 시즌을 시작했습니다. 언젠가 메이저리그 야구 선수 꿈을 꾸면서 어려운 환경에 살아가려고 이것저것 마다하지 않고 일했습니다.
인디펜던트 리그에서 야구를 하면서 꿈을 잃지 않았다고 합니다. 2017년에 야구 신인 드래프트에 볼티모어 오리올스에 15번째 라운드에 지명된 이후 거의 5년 가까이 볼티모어 구단 마이너 리그 시스템에서 보냈습니다. 그리고 2022년 스프링 트레이닝 마지막 단계에 방출된 것이죠. 이어서 아메리칸 어소시에이션, 푸에르토리코 윈터 리그, 아틀란타 리그 오브 프로페셔널 베이스볼, 멕시칸 리그 등 돌아다니면서 야구를 해온 것입니다. 2022년 결혼을 하고 난 후 우버 운전과 서브스티튜트 티처를 하면서 생활비를 마련했고요. 부인 조슬린도 역시 여러 개의 잡을 뛰면서 생활비 마련에 바빴습니다. 그러다 2024년 1월 양키스와 사인했고요. 그러면서 1년 동안 양키스의 AA, AAA 팀의 마이너리그에 몸을 담았던 것이죠. 그러다 올 시즌 스프링 트레이닝에 이 타율 3할 1리에 3개의 홈런, 타점 8을 기록하면서 엄청난 활약을 보여주었죠. 그리고 결국 양키스의 감독 에런 부우는 에스카라를 40명 메이저리그 로스터에 포함시키기로 마음먹고 결국 꿈에 그리던 메이저리거가 된 것입니다. 이렇게 40명 팀에 포함됐다는 기적 같은 소식을 접하고 놀란 에스카라는 당장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은 엉엉 울었습니다. 양키스 선수가 되었다는 소식에 어머니는 감정이 폭발하면서 하던 일을 모두 놓아버리고 하루 종일 울었습니다. 나중에 MBC TV의 투데이 쇼에 초청되어 나온 어머니 메리 넬리 씨는 말합니다. 아들이 전화 걸었을 때 이런 것은 기대도 하지 못했다고 하면서 몇 마디 대화 도중에 양키스 팀에 포함되었다는 말을 듣고 기절하는 줄 알았다고 합니다. 엉엉 울었고 며칠 울었고 지금도 생각하면 눈물이 나온다고 말합니다. 볼티모어에 의해 선택되었지만 지금까지 메이저리그 게임은 한 번도 출전한 적이 없습니다. 이제 나이 29살이지만 지난주 시즌 개막 전에 어머니는 양키 스타디움을 찾은 것입니다. 양키 스타디움 관중석에 앉은 어머니는 모든 것이 완벽하다고 퍼펙이라고 말하면서 개막전 실제 게임에 아들이 출전하지는 않았지만 게임을 즐겼습니다. 에스카라 선수는 오늘이 있기까지 내 가족 모두가 나를 응원해줘서 가능했다고 말을 하면서 인생의 가장 낮은 점에 내려갔고 자신감을 잃었을 때도 가족 멤버들은 나를 일으켜 주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팀에서 방출되고 아무것도 풀리지 않고 내가 필요로 할 때 내 가족, 와이프, 어머니, 아버지, 동생 모두 나를 안아주었고 내 편에 서 있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실 이번이 마지막 마음 먹고 야구에 도전한 것이었습니다. 그런 것을 생각하면 양키스의 개막 로스터에 들어간 것 정말 꿈이 이루어진 것이라고 말합니다. 첫 번째 개막전 게임을 얘기하면서 선발이 아니었지만 그 기분은 아무도 모른다고 말합니다. 양키스 구장 선수 명단에 본인의 이름이 오르고 줄에 나란히 서 있는 기분 아무도 모를 것이라고 웃으면서 양키스 로고가 가슴에 붙어 있고 등에 내 이름이 새겨져 있는 것, 나는 물론이고 내 가족 모두에게 아주 특별한 의미였다고 말합니다. 할리우드 영화 한 장면 같기도 하다면서 가족이 열렬한 양키스 팬이라고 합니다. 남동생은 양키스를 너무나 사랑한 나머지 이 본인의 미들네임을 양키스의 전설적인 데릭 지러를 본받아 데릭으로 지었다는 것입니다. 에스카라와 부인은 다가오는 6월 첫 번째 아이 출산 예정입니다. 지난 몇 년간 어려운 가운데서도 야구를 포기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닥치는 대로 모든 일을 해왔고 부인도 여러 개의 직업을 뛰면서 그를 지원했던 것이죠. 그러면서 이번에 마음먹은 것은 딱 한 번만 더 마지막으로 시도해 보자는 것이었죠. 이런 것에 부인도 동의해 주었고 힘을 내라고 말한 것입니다. 이렇게 힘든 상황에 결혼도 하고 살 터전도 마련하고 책임감이 몇 배 더 높아졌다는 생각에 이번에 최선을 다하기로 마음먹은 것이 도움되었다고 말합니다. 이런 이유로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을 때 그 표현에서 내가 아니고 우리라는 주어를 쓰면서 We made it 이라고 어머니에게 외쳤습니다. 어머니는 이것을 듣고 그때 당시는 숨쉬기도 힘들었다고 말합니다. 에스카라 선수는 마이애미에서 성장하면서 4살부터 야구를 해왔습니다. 어린 시절 지난 시즌 양키스 투수이고
이제는 밀워키 선발로 옮긴 네스터 콜테스를 상대로 뛰기도 했던 역사도 있습니다. 2017년 드래프트 당시 보너스로 12만 5천 달러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결국 2022년 방출되었죠. 이번 개막전에 등번호 25번을 달고 엄연한 양키스 정규 멤버로 구장을 가려고 하는데 맨하탄에서 브롱스에 위치한 양키스 구장까지 차를 불러주었습니다. 근데 너무나 아이러니하게도 바로 우버가 대기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것도 레벨이 최고인 우버 블랙 럭셔리 자동차가 대기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본인 인생의 우버를 타고 양키스 구장에 가본 적이 없다면서 다리를 건너는 동안 멀리 보이는 양키스 구장 뷰가 너무 새롭고 좋았다는 것이죠. 밀워키와 개막전에서 게임에 참여하지는 않았지만 두 번째 2차전에서 나와 데뷔를 했었죠. 본인이 원하는 것은 누구든지 나 같은 스토리가 있다는 것을 잊지 말라고 절대 포기하지 말고 임하는데 도움이 조금이라도 됐으면 좋겠다고 말합니다. 짧은 인생이지만 어쩔 때는 정말 야구는 더 이상 하지 말아야겠다는 생각도 머리를 스친 적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메이저리그 야구 선수로 아침에 눈을 뜨니 실감이 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더욱이 뉴욕 양키스 야구 선수라는 것,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이 꿈만 같다고 합니다. 한 젊은이의 꿈이 이루어진 스토리 너무 감동적입니다. 야구 커리어가 단기간에 끝나지 않고 오랫동안 잘 이어가기를 기원하는 마음입니다. 수많은 좌절의 고비를 넘기면서 결코 포기하지 않은 젊은이가 멋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야구를 해왔고 메이저리그의 꿈을 가졌던 유망주들이 나이는 점점 먹어가면서 기회를 잡지 못하고 꿈을 접는 경우는 알고 보면 상당히 많을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보고 접하는 경우는 주로 슈퍼스타들과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는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어렵고 좌절을 반복하면서도 끝내 본인이 원하는 꿈을 이룬 이야기는 오히려 더 큰 감동을 줍니다. 생활이 어려워지고 책임감이 더 무거워지면서 우버 운전사의 빈자리 메꾸는 서브스티튜트 티처를 해가면서도 마지막 시도까지 연결된 것입니다. 그것도 평범한 팀도 아닌 뉴욕 양키스의 40명 팀 멤버에 선택되면서 제일 먼저 어머니에게 건 전화의 분위기는 안 봐도 눈에 선합니다. 프로 운동선수의 수명은 필드 성과에서 나타납니다. 어렵게 얻어낸 기회에 최선의 결과가 나오기를 힘차게 응원합니다. 위클리 매거진은 인터넷을 통해 다시 들을 수 있습니다. radiokorea.com에 들어와 다시 듣기를 누르시고 편안한 시간에 들으십시오. 또한 위클리 매거진을 유튜브에 들어와 RKTV 1530을 통해서도 들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위클리 매거진 진행의 문대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